될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네, 월요일마다 보내드리는 주간 증시 동향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자,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공의들의 이탈 사태가 5달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 일단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이제 면허정지 이런 처벌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정부는 복귀하든지 아니면 복귀하지 않고 사직을 하든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복귀한 전공의와 또 사직한 후 올해 9월에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 특례를 적용을 해서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련 병원에 대해서는 이제 오는 15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이 몇 명인지 이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을 내렸고요. 정부가 일단 이처럼 행정처분을 철회한 것은 일단 미복귀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 그 우려가 이제 복귀를 좀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의료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고 이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보건복지부 조기용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일단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점, 또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어떤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했다. 이런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다라면서 행정처분 철회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 행동에도 의사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른바 의사불패. 이번에도 재현됐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네. 복귀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점들에 대해서 비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그 전세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 네. 그 서울 지역의 전세 비중이 또 크게 늘었다고요? 예, 부동산 114가 이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올해 2분기 기준입니다. 전세 계약 비중이 1분기보다 2.5%포인트 더 늘어나서요. 61.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 비중이 60%를 다시 돌파한 건데 61.1%라는 기록은 3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네.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사실 금리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2021년 하반기부터 당시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세 비중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 4분기에는 이게 52%대까지 당시 하락을 했고요. 네. 반대로 또 월세 비중은 47.9%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이제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대출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 하락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역전세난도 좀 일어났던 지역도 많이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전세 사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으로 전세에 대한 좀 불안 심리가 커진 영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전세 비중이 다시 늘기 시작을 했고 지난해 하반기에 60% 선을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2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됐죠. 네.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전세 대출 전반적인 금리도 안정되면서 다시 전세로 전환하는 이런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이런 전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달부터 그 이른바 임대차 입법 후 폭풍이
전셋값을 자극할 것이다. 이런 네. 우려가 지금 또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하나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는 이제 전세 계약 갱신할 때에 전셋값의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게 내용이고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입자가 2년 전세 계약을 추가로 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거죠. 네. 이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된 때가 4년 전인 2020년 7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갱신 기간이 끝나는 이제 다음 달부터 집주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대폭 전셋값을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달 계약갱신권이 만료되는 아파트 전월세가 전국 13,000여 가구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로 넓혀보면 64,300여 가구로 계약갱신권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4년 전 당시 이제 제도 시행 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니까 전셋값을 4년 동안 이제 못 올리게 되니까 미리 전셋값을 좀 한꺼번에 올리려는 그런 수요가 몰리면서 급격한 전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당시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양상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한국부동산원 주간조사 기준으로 59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2분기에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네. 오늘부터인가요? 예, 맞습니다. 노조가 총파업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삼성전자 내에 최대 그 조합원수를 확보한 노조죠.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네. 경기도 화성시 이제 화성사업장 H1이라고 하는데 이 H1 정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10일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사측이 현재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기한으로 추가 파업을 진행한다 이런 방침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예상보다는 많은 노조원들이 현재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노조 측 추산이긴 한데요. 노조에 따르면 총파업 설문조사에 참여한 8,115명 가운데 6,540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요. 그중에서 이제 5,211명이 반도체 설비 쪽 직군의 참가자라는 게 이제 전삼로 측의 주장이고요. 오늘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상악화로 인해서 실제 집회에는 한 더 적은 4,000에서 5,0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집회에 실제 참여한 인원 말고요. 그냥 근무에 나서지 않는 이런 인원까지 포함을 하면 더 많은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라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다만 이제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은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경찰서 측은 이제 집회 참석 인원을 3,0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5월 29일에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한 바가 있었고 당시 이제 계획은 6월 7일에 하루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총파업을 하기에는 회사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네.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점삼로 측은 이제 반도체 직군에서만 지금 5,000명 넘게 파업에 참가하기로 했으니까 생산 차질은 무조건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생산 라인은 기본적으로 하루 3교대로 돌아가고요. 이 반도체 부분 직원만 지금 7만 명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측은 이 미리 좀 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관건은 이겁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는 거. 당장은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정 자체는 무인화되고 있는 거고 이제 인력이 투입되는 거는 검수나 패키징 이런 단계에서 인력이 투입되는데 네. 대체 인력들도 준비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확보해 놓은 재고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장기화 될지가 이제 관건인데 네. 노조는 이제 이번 파업 기간 노사협상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2차 파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무기한 파업도 지금 방침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면서 지난 2분기에 상당히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놀라운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네. 하필 이럴 때 또 파업이 장기화되면 이런 반등 분위기에 찬물을 또 끼얹을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글로벌 AI 기술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1년 사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단연 엔비디아죠. 무서울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는데요. 반도체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은 과연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국내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들을 모시고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는 특집 방송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내 반도체 소재 분야의 권위자이자 한국 반도체 성공의 역사를 함께 해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을 맡고 계신 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학계에 계시지만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 소재를 연구하셨었죠. 네, 잠시 그렇습니다. 좀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네. 제가 삼성전자에서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서 반도체 소재 그룹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99년도에 한양대에 와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를 거의 뭐 한 39년 정도 한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특허 기술상에서 충무공상도 받으셨고 또 발명의 날 녹조 근정 훈장까지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AI 열풍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전의 반도체와 AI 반도체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특히 AI 반도체에 있어서 HBM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전의 디램 등 반도체는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디램은 데이터 센터, 컴퓨터, 스마트폰 내에 독립적으로 장착을 하여서 사용하여 네. 범용 디램이라고 합니다. 범용 디램. 반면 HBM은 이 범용 디램을 수직으로 적층하여서 네.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디램을 8개를 수평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네. 수직으로 적층하는 것이 사용의 공간과 디램 사이의 거리가 짧아져서 네. 속도가 매우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HBM은 AI 반도체에 사용이 됩니다. 네. 우리가 AI 반도체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두뇌 역할을 하는 GPU라는 게 있는데 이게 GPU, 네. 이게 2개가 있고요. 네. 그 바로 옆에 네. 데이터 저장 장치 역할을 하는 HBM이 8개가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는 GPU와 HB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HBM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잖아요. 점유율이 SK 하이닉스는 한 53%, 삼성전자는 한 3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공급처로 가장 주목을 받는 곳 중에 하나는 또 대만의 TSMC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교수님?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는 2개의 엔비디아의 GPU와 네. 8개의 HBM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패키지 기술이 필요한데요. 네네. TSMC가 엔비디아의 GPU와 SK 하이닉스의 HBM을 받아서 패키지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에 TSMC가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리고 또 이 TSMC는 엔비디아의 GPU를 설계를 하면 위탁 생산을 해주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위탁 생산도 해주고 패키지를 하기 때문에 TSMC가 AI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의 경우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GPU 위탁 생산을 해달라고 하면 위탁 생산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삼성전자 자체가 HBM도 만들죠. 네. 그리고 또한 이 AI 반도체 패키지 기술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하고
계약을 잘 맺어가지고 더 가깝죠. 먼저 그 선점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왜 뒤처지게 된 거예요?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13년 전부터 네. 엔비디아와 이 소위 AI 반도체를 같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네, AI 반도체는 GPU와 HBM이 필요하니까요. 네. 삼성전자는 13년 전에 이게 빨리 이렇게 발전할까 생각을 하고 네.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뭐 팀을 많이 구성하고 그렇게 HBM 개발에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최근에는 한 3년 전부터는 그 HBM에 대해서 많은 인력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추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 반도체 DS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DS 솔루션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HBM 팀도 새로 또 이번에 구성을 해서 네, 네. 빨리 이렇게 따라잡고 추격을 하자. 그리고 또 두 회사 간의 HBM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그 방법으로 빠른 이제 SK하이닉스를 추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AI 그 기술 경쟁이 가속화 되면 많은 이제 그 업계의 그 재편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 등 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을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 이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은 2024년에 보면 한 189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뭐 30% 가까이 성장을 해서 2030년도에는 1140조 정도로 성장을 할 겁니다. 네네. 이 시장에서 이제 재편이 아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시장의 결국 성장은 AI 반도체 성장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현재 뭐 독보적으로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AMD가 추격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HB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AI 이제 반도체 패키지도 필요하죠. 네네. 첨단 패키지가 필요한데 이것은 TSMC가 주도를 하고 삼성전자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 네. 또 아까 시스템 반도체 네. 뭐 여기 안에는 뭐 GPU나 CPU 같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네. 분리가 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뜨려져서 위탁 생산하는 걸 파운드리라고 하죠. 네네. 네. 무너뜨려져서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네. 파트너를 찾는 거죠. 그래서 협업을 해서 누가 파트너가 돼서 뭐 메모리 업체와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와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가지느냐 네. 이런 커다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가 이제 위탁 생산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SMC의 HBM을 넘기면 그렇죠. 그 TSMC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하고 HBM을 합쳐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네. 그걸 AI 가속기를 만드는 거고 다시 그걸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HBM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근데 수요는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부르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상인 거죠. 네. 아마 그 HBM 시장이 2030년 정도 되면 네. 64조까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총 메모리 반도체의 그 20%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네, 그래요. 그 AI 반도체 경쟁이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기업 경쟁을 넘어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패권 경쟁으로까지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국가 대항전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되고 있는데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 일본 다른 주요국들의 경쟁도 점점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각국의 이런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에 있어서 정부 주도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만들어서 네. 70조의 예산으로서 이와 관련 투자를 하게 되면 보조금, 네.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과학법이 Chips and Science Act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른바 칩스법이요. EU도 똑같이 EU 반도체법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64조를 지원합니다. 놀랍게도 또 일본은 반도체 공장 투자 시 15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요. 네. 중국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 130조의 반도체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에 필요한 GPU의 위탁 생산, HBM,
네. 패키지 기술 개발과 생산 시술 확충을 정부 주도로 보조금을 주는 정책으로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반도체법 개정안을 보면 네. 반도체 투자 시 세액 공제를 25%로 상향시키고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또한 반도체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의 70% 지원하는 법안이 최근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도 17조 원의 저리대출과 1.1조 원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원이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지금 그 주요국의 반도체라든가 AI 투자를 보면은요, 글로벌 산업 협력보다는 자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요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주요국의 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한국 제조업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보호무역주의라고 보시기보다는요. 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워낙 빠른 속도로 커지고 네. 또 인공지능이 반도체를 확보해야만이 그 나라의 주력 사업 예를 네. 들면 뭐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자동차 사업, 네. 미국의 IT 사업, 네. 일본의 자동차 이런 사업의 미래 관련된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네. 반도체 AI 반도체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각국 나라의 주력 사업들을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네, 각국에서는 그 각국의 주력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AI 반도체를 기술을 확보하고 네. 또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네. 주는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럼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 앞으로 4년간 그 7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은 아직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까 보조금 말씀하신 거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요. 700억을 지원하는 것은 네. 우리나라도 AI 엔비디아처럼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 네. 실증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실증 테스트하는데 지원이고요. 지금 AI 반도체는 우리나라 잘하는 HBM이라든지 또 향후 해야 될 패키지, 네. 그다음에 이제 GPU의 위탁 생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에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이 대만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경쟁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의 유사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요즘 걱정되는 부분이 반도체 분야에서의 굉장히 그 핵심 인력 인재들의 이탈 현상이 커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그런데 왜 네. 이런 질문이 나왔냐고 생각하면 네. 아마 최근에 SK하이닉스 HBM 개발 인력이 마이크론에 이제 이전한 것 때문에 네. 그때 큰 이슈가 있었죠. 뭐 전직 금지 가처분까지 내렸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원래 퇴직을 하면 2년 동안은 동정 직장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영업 서약서 비밀 이런 게 있죠. 조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네.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근무하고 있고 네. 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사람이 또 엔비디아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에, 네. 단 서로 영업 비밀 준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근데 거죠. 2년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기가 몸값을 받아서 스카우트 탄 만큼 그렇죠.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전직한 회사로. 그러니까 그러면 또- 가능하면 네. 안 뺏기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무슨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네. 정말 핵심 인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HBM 핵심 인력들은 네. 또 타 회사를 이직하지 않도록 회사 내부에서 뭐 스페셜 제도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GPU를 알아야지 HBM을 연결하겠죠. 그렇죠. 패키지도 알겠죠. 그러면 네. 우리도 또 엔비디아 출신 사람들을 많이 스카우트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빠르게 반도체 산업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기업들 현재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CPU 및 GPU 같은 첨단 로직 반도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것을 이제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것은 주로 TSMC와 삼성전자 네. 두 회사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시장에 미국의 인텔 그리고 일본의 라피다스가 뛰어드는 겁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우선 삼성전자가 TSMC를 능가하는
이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충분한 또 생산량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카스터마가 오게 되겠죠. 고객사들이요. 네. 그리고 이제 HBM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보적인데 네. 또 마이크론이라는 추격자가 있으니까 가능한 기술 격차를 많이 벌려야 될 것이고요. 초격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서 생산량 확보를 또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최소 아무리 적어도 1년에 20조 이상을 아마 투자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반도체는 적기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밍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게 구축되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네.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단지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 공정 기술의 초격차 확보하고 수율 싸움에서 결국은 이제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후방 소재 부품의 높은 기술력 확보가 관건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 주신다면은요. 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고요. 네. 반도체 소재가 필요하고 네. 반도체 부품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소부장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그 소부장의 네. 90%는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는 거고 아, 네. 10% 정도를 국내에서 국내 것을 사용하는데 그나마 네. 기술의 수준이 높은 것은 다 해외 제품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해외 소부장 업체 의존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생산 원가 측면에서 또 불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내 소부장 업체를 육성을 해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시스템 반도체 후 공정이라고 하는 이 소재 부품 장비 이 산업의 그 국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산화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요. 네. 국내 소부장 업체들을 네. 어떻게 하든 글로벌 수준으로 만드느냐.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부장이 아니면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 소부장의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 첨단 반도체 특화 단지가 용인 평택하고 경북 구미가 결정이 되긴 했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반도체 첨단 반도체 특화 단지로서는 용인 평택 네. 그리고 거기는 반도체칩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반도체 이제 소재 네. 쪽에 특화 단지로 구미를 지정을 했고요. 또 반도체 장비로 소부장 특화 단지라는 것을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성의 반도체 장비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의 전력 반도체로 지정을 해서 네. 그렇게 지금 반도체 생태계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국이 이렇게 이제 반도체 AI 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이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이 다시 세계 최고로서 그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필요할 때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생산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대만, 일본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딱 2년밖에 걸리지 않은데 저희들은 네. 7, 8년씩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미리 이 반도체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용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적기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소부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네. 국내 소부장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사업을 우리가 너무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많이 탔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아닌 새로운 반도체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전기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네. 차량용 반도체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10배가 많은 2, 3천 개가 들어갑니다. 네, 네. 이런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일본, 미국, 유럽은 전부 이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정부 주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시장도 놓친다면 결국은 반도체 경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빠른 투자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마련한 AI 반도체 특집 첫 시간으로 오늘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이신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의 박재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6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그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흐름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미국 증시 이제 지난 한 주간 좀 말씀드리면 다우가 0.66% 올랐고요. 네. 나스닥이 3.5% 비교적 크게 올랐고 S&P 500 지수는 1.95% 상승하면서 지난주 뭐 거의 내내 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좀 미국 증시가 오르는 배경은 좀 두 가지 같아요. 일단 이제 금리 인하가 좀 가시권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미국 지표가 좋은 건 아니죠. 좋게 안 나왔지만 그렇다고 뭐 침체까지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9월에는 이제 금리 인하 하겠구나. 이게 이제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또 엔비디아가 사실 뭐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지난주에 1.85% 올랐는데 네. 엔비디아가 다소 이렇게 부진한데 다른 빅테크가 그걸 다 만회해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테슬라가 27%나 올랐고 네. 애플이 7%, 메타가 7%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빅테크인데 이들이 또 엔비디아 빈자리를 채워버리니까 네. 증시가 굉장히 좀 단단하고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식 시황도 2년 연속 맞추면 이제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그 미국의 유명한 비관론자 중에 네. JP 모건의 콜라노비치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2020년 3월에 그 코로나 한복판에서 매수하라고 외쳐가지고 스타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작년 2년 전에 약세론으로 돌아섰거든요. 2년 전에. 네네. 미국 증시가 그 후로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틀린 거죠. 잘 맞추다가. 그래서 네. 그만큼 약세론이 지금 쓸 자리가 굉장히 좀 없어졌다. 너무 이제 증시가 강하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던 그 내용이라고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그 미국 고용 시장의 그 둔화세가 이게 이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도 또 그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거 네네. 아닙니까? 네네. 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주식의 그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나 지난주에 뭐 ISM, 서비스업, 제조업 다 네. 조금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이제 예고하는 듯한 이제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고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연준 의장이. 근데 실업률이 4.1%로 다소 또 상승을 했고 고용자 수는 증가를 했어요, 예상보다. 근데 민간 고용보다는 이제 정부 일자리가 좀 생각보다 더 많이 늘다 보니까 네. 민간 고용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많은 이제 미국의 이코노미스트와 투자 전략가들이 9월에 이런 수치면 9월에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줬고 네. 또 이번 주에 미국의 생산자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발표될 텐데 유가가 조금 오른 부분은 물론 있지만 최근에 미국의 각종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서비스업 지표가 다들 꺾이고 있어서 예, 일단 물가는 계속 좀 안정화된 상태로 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리스크 요인은 뭐냐면 약간의 위험 요인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물가가 좀 많이 둔화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낮게 출발을 해요. 출발 네. 자체가. 그래서 하반기에 뭐 혹시라도 유가라든가 이런 게 또 너무 오르게 되면 물가에 좀 약간의
악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물가 부분에서는 유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거비가 아직도 안 꺾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주거비가 지난 5월달 데이터에도 뭐 6월 데이터에도 그때 5월 데이터죠. 그때 확인이 됐지만 주거비가 지금 쉽사리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좀 잘 안 나오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제일 마지막에 남은 끈적끈적한 이 주거비가 네. 실제로 이제 조금씩이나마 꺾이는 모습이 나올지 이것마저도 만약에 이번에 이 7월에 발표될 이 물가에서 그게 확인이 되면 꺾이는 사실상, 걸로 주거비가. 네. 그러면 이제 9월달에 사실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한번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미국 시장의 주인공은 또 테슬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테슬라 주가 급등의 이유는 뭔지 계속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짚어봐 주세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거론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 판매가요. 네. 예상보다는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인도량이라 그러죠. 고객들한테 인도하는 수량을 시장이 44만 1,000대로 예상을 했는데 네. 44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3,956대. 이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크질 않았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잘 나오니까 시장의 반응이 좀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뭐 태양광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전력을 이렇게 태양광을 통해서 받았을 때 네. 그거를 바로 쓰기보다는 또 일정 부분 저장을 하거든요. 그걸 저장하는 거를 우리가 ESS 네. 대용량 저장 장치인데 네.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가 거의 1등 기업이에요. 요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 출하량이 또 급격하게 또 증가했다. 한 157%나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기차도 괜찮아진 가운데 이 ESS 대용량 저장 장치까지도 판매가 좀 잘 되면서 드디어 좀 테슬라가 뭔가 좀 기대할 만한 게 좀 생겼다 펀더멘털적으로 네. 그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이슈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만약에 됐을 때 정책 자문이 될 거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비즈니스 네. 자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예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절에 초창기에 그걸 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에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나서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갈라서 버렸어요. 친환경적으로 안 가니까 갈라섰는데 이번에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 되면 또 다시 한번 자문을 맡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트럼프 피해주가 아니라 약간 네. 좀 수혜주로 수혜주로? 약간 좀 분류가 돼 있어요 최근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 주가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일회성 이슈들이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전망을 해드리면 어쨌든 7월 24일 날 테슬라 이제 테슬라 이제 주주분들은 좀 주목하셔야 될 게 그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실적 발표에서 어쨌든 이제 그 올해 연초에 발표했던 올해 전체 판매량에 대해서 네. 만약에 예상보다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유지하거나 연초에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긍정적인 데이터만 얘기를 해주면 네. 지금의 이 좋았던 분위기가 저는 계속 하반기까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좀 부러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개월 연속 올라서 이게 38%나 올랐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이게 급등했으면 조금 조정 보이지 않나요? 네,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오르고 나서 부러진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네. 지금의 분위기는 이게 일단 숫자도 좋고 또 연말까지 또 정책 이슈, 이 대선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분위기 낮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8개월의 연속 상승에 국내 2차 전지주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나타냈었죠. 네, 네. 국내 2차 전지주들은 이제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도 좀 분위기 좀 괜찮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네. 일단 이제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난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프랑스의 이제 회사죠. 자동차 회사 르노에 그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네. 그게 규모로는 굉장히 한 4, 5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중국이 제일 잘하는 그 LFP 배터리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그 양극재. 이게 NCM 배터리인데 한국과 중국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 철로 만듭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가격이 싸요.
그래서 저가형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중국이 꽉 잡고 있고 네. 한국은 사실 아직 양산을 못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아. 놀랬던 게 LG엔솔이 르노에 이걸 공급한다고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격할 수도 있겠구나 이 분야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네. 어쨌든 한국 증시에서도 2차 전지에 좋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증시 조금 우리 국내 증시 상황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얼마로 오늘 마감했죠? 국내 오늘? 증시는 코스피가 지난주엔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쉬었습니다. 한 4포인트 빠져서 네. 2857.76 그래서 마이너스 0.16%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올해 아직도 마이너스 수익률인 증시가 코스닥이에요. 네.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플러스인데 근데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코스닥이 859.27까지 올라서 플러스 1.39% 네. 강세 보여서 오늘은 코스닥이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 이렇게 코스닥이 좀 강했던 이유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이제 2차 전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보였고 화장품이나 전력기기, 원자력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좀 부진했거든요. 네.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코스피의 대형주를 좀 밀어내고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시장의 좀 주인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주도 지금 뭐 뚜렷하게 뭐 이렇게 악재가 나올 만한 건 없고요. 엔비디아가 조금 쉬곤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약간 쉬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좀 부진하지만 네.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지금 다들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뒤를 네. 받쳐주고 2차 전지가 뒤늦게 지금 동참하고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지니까 바이오가 또 뒤를 또 받쳐줍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지난주에 올해 최고치 넘겼잖아요. 그래서 네. 강세장 분위기는 뭐 특별히 뭐 미국만 망가지는 모습만 아니라면 이번 주도 국내 증시 좋은 분위기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오늘은 많이 지수가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네, 오늘은 살짝. 코스피는 빠졌는데 네. 삼성전자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보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오늘 또 뭐 노조원들 파업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더 깊이 예,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번에도 파업이 있었고 오늘 좀 파업이 있었는데 일단 주가에는 큰 영향을 좀 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지난주 일단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액이 74조 원, 영업이익은 10.4조 원을 기록하면서 일단 전 분기 대비로 영업이익이 57.3% 증가했는데 원래 시장 예상은 8.3조 원 정도 예상했으니까 네. 2조 원이 더 잘 나왔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배경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반도체를 이제 재고를 좀 쌓아놓거든요. 근데 이 재고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평가 이익으로 잡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있었고 삼성전자의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파운드리 비메모리가 적자가 그동안 좀 많았는데 네. 네. 이번에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기로는 좀 파운드리나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이 적자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아. 이게 좀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예, 2분기 실적은 확실하게 나오는 건 이번 달 말에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돼봐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일단 이제 추정하기로는 메모리 좋아지고 비메모리가 적자가 줄면서 내용적으로도 좀 좋았고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엔비디아에 네.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목표는 8월로 좀 예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8월에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제 도장을 좀 받는 거죠. 그것만 된다면 좀 마지막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7월이나 8월 중에 젠슨하게 이제 도장을 받는 거 네. 요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요. 조금 전에 바이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주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땠나요? 오늘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나요? 물론 이제 네. 기업마다 달라요. 뭐 알테오젠 같이 많이 올랐던 게 일부 빠진 것도 있지만 네. 지난주부터 금리 인하 얘기가 이제 도니까 보통 이제 바이오주들 일단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금리가 올라가는 기조가 보이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금리가 미국 금리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 4.2%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우호적으로 일단 작용했고 또 거기다가 그 비만 치료제에 의해서 지난주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네. 승인 또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우호적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특히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라고 이제 미국인들의 생체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가니까 네. 그걸 이제 규제하자 그래서 중국의 그 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랑은
거래하지 말라는 그런 법안들이 네, 아직 네. 통과된 건 아닌데 통과될 예정이라는 네, 거죠.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지난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았고 일부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과 경쟁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한번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큰 폭으로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주목하는 거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8월 22일까지 미국 FDA가 유한양행이 만든 그 폐암 치료제 있죠. 이게 이름이 렉나자라고 하거든요. 아, 네. 네, 네. 요거랑 이제 얀센의 리브리반트 있어요. 요 두 개를 서로 이제 병용해서 그것도 폐암 치료제예요? 네, 그거 이제 같이 이제 하는 요게 아마 면역 항암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렉나자가 폐암 치료제고 이 리브리반트랑 이제 같이 섞어서 병용요법으로 이제 그 유한양행하고 환자들한테 얀센하고 네. 하는 건데 이제 유한양행 기술 수출했어요. 존슨앤존슨에. 아. 권리는 이제 그쪽에 갖고 있지만 네. 이게 이제 8월 22일까지 결론이 납니다. 음. 그래서 요게 FDA 승인을 해주면 우리나라 바이오 역사에 또 한 획을 긋는 거죠. 그렇겠네요.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8월 예. 22일 예.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보니까 올해 우리 상반기에 제일 많이 그 개인들이 샀던 주식이 뭐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 사가지고 아주 손해 보신 분들 많잖아요. 네, 너무 지금 주가가 안 좋아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엔 그래도 모처럼 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주가 회복이 시작되는 걸지 아니면 좀 더 관망해 봐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이제 나올 악재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아, 이제 그래요? 최소연 네. 대표도 이번에 국회에서 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 라인 야후, 라인 야후, 예, 네. 그 지분 매각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얘기했죠? 물론 네. 중장기적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슈가 조금 이제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조금은 해소된 것 같고 또 거기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지 좀 봐야 되겠지만 그 한 외국계 증권사 이제 리포트에 그 이 테슬라의 로봇 기술 관련된 리포트인데 여기에 네이버가 대표적인 인간형 로봇 기술 제공자로 소개가 됐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이버 랩스라는 이제 이 그 사업부가 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로봇 개발을 옛날부터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보고서가 이제 내용이 좀 잡혀 있었는데 뭐 물론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이버의 로봇 기술이 다시 한번 또 재조명되면서 그동안 좀 악재만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모처럼 좀 긍정적인 뉴스들도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 바닥은 다져가는데 다만 어쨌든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그게 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좀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미래 성장 동력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네, 그러니까 갖고 이제 계신 분들이 AI를 걱정을 뭔가 좀 하더라고요.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직은 좀 보여준 게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끝으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이제 내일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파웰 의장이 연준 의장이 그 상원에서 네. 증언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7월 10일은 삼성전자 폴더블폰 언팩 행사가 열리고요. 아. 7월 11일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랑 한국은행 그 금통위가 열리니까 아, 그러네요. 네, 금리 결정하니까 요 이벤트들 잘 주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방금 전 4시 30분을 기해서 경북 상주시 이안교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홍수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북 상주시 이안교 인근에 계신 주민들 안전에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또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 발생 때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또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과 또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낙동강 홍수통제소 051-603-3351번부터 8번까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상주시 이안교 근처입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